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학교 문법 아니면 임용시험 문법 영역을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이해를 구하는 시간을 좀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뒤에 한 2시간 정도는 의문문부터 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은 이미 전 시간에서 국어교육론과 관련된 설명회를 들었던 분들이라고 이해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처음 공부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직 체계가 덜 선 분들을 위한 OT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 전반적인 이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제 강의에 있어서 1년 동안 어떤 쿼리를 구성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문법 경향은 어떤 건지 이런 이야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 국어 교육 쪽에 파트가 있고, 국어 교육론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문법이 있고, 문학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대체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30, 40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전체 문제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점수 배점은 이름도 알다시피 80점 이렇게 배점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문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떤 30%를 차지할 정도로 분량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문법에 현대국어 문법도 있고 중세국어 문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매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한 2대1 정도의 비중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문법이라 하면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문법은 이런 개념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학문 문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규범 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규범 문법이라고 썼지만 흔히 표준 문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표준 문법이라고 씁시다. 그 다음에 학교 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범주로 친다면, 자, 이걸 범위로 친다면 한국 문법이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사용하는 용어도 다르고, 이해의 폭도 다를 것입니다. 깊이도 다르겠죠. 시중에 나가서 어문론과 관련된 책을 한번 찾아보시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똑같은 어문론인데 사용하는 말이 다 다르고, 어쩌면 범주도 다르고,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그 많은 것 중에서 나름대로 그 지식들, 용어들을 또는 범주를 통일시켜 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모여서 뭔가 기본적인 어떤 범주를 정해 놓은 거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념의 통일도 좀 이루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가에 대한 범주도 정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표준 문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나가시면 표준 문법과 관련된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문법인데, 어쩌면 여러분 보다시피 학교 문법의 범주가 가장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학교 문법과 약간 별개인데, 그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문법이라는 것도 또 보게 될 겁니다. 약간 학교 문법과 한국어 문법은 아주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대상이 다르다는 측면에서 형식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다루는 것은 바로 이 파트란 말이죠. 이 파트가 바로 학교 문법입니다. 자, 근래에는 이 학교 문법의 범위가 많이 껴진 상태입니다. 그 영향은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수능의 영향이 있나 봐요. 그래서 현직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이게 학교 문법인지 또 학교 문법이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예전에 생각했던 학교 문법의 범주가 많이 깨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주로 학교 문법의 틀이 많이 깨졌다고 보는 것은요, 수능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 수능 기출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제시되는 것들이 예전에 학교 문법의 범주에서 살짝 예문을 가지고 탐구하는 형식의 틀이 많이 깨진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데서 기인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임용시험의 학교 문법에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2, 3년 전부터 이게 특히 수능 기출 문제에서 여러분들 언매라고 하는 것 중에서 뭡니까? 언어라고 되는 그 문법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되는 쪽으로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것이 실제 임용시험에도 문법 영역이 그런 형식으로 바뀐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뚜렷한 그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중세국어 같은 경우도 예전에 뻔하게 시험에 넣을 만한 내용들이 너무나도 반복되다 보니 있는 그 사실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뭔가 탐구거리를 찾아내는 과정이 이미 한정된 분량 속에서 새로움을 찾는 과정에서 조금씩 그 형식을 달리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입니다. 아마 이런저런 것 때문에 학교 문법의 틀이 막 이렇게 깨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래 되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학교 문법의 틀이 깨지면 이 규범 문법이나 한문 문법에서 먼저 이론을 취하고 학교 문법을 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단연간 쭉 해본 결과에 의한다면 그 출발은 학교 문법에서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로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총론이나 이런 거의 학문 문법에서 다룸직한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런 책들을 여러분들 많이 본단 말이죠. 근데 그런 책들을 반복적으로 보고 난 뒤에 내린 결론은 뭐냐면 좀 어느 정도 문법을 하는 친구들이 결과적으로 어디로 들어오냐면 학교 문법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결국은 이게 제일 잘 정리되어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결국 돌고 돌고 돌아서 학교 문법이란 거죠. 그럼 이제 학교 문법은 그럼 뭐냐? 학교 문법으로 공부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체계 잡기가 좋아요. 체계 잡기가 좋다. 자, 두 번째, 아까 앞에서 학문 문법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각자의 요구대로, 각자의 연구 결과대로 그 개념화되어 있는 것들을 표준 문법에서 많이 잡고 있다 했잖아요, 그죠? 오히려 표준 문법에서 잡고 있는 것을 학교 문법에서는 더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개념을 더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을 이렇게 막상 공부해 보면 결국은 개념과 체계를 어떻게 잡느냐, 이것이거든요. 일종의 뭐냐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가 그걸 알고 출발하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잘 모르면서 출발하는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내가 그림을 그려놓고 그림 속에 들어갈 각종 포인트가 되는 것들에 대한 내가 명확한 개념을 알고 있으면 그것들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라 볼 수 있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렇게 학교 문법은 체계를 잡기도 쉽고 그 다음에 개념에 대한 이해에 도움도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체계와 개념을 잡고 난 뒤에 부족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족한 부분을 뭘 찾느냐면 오히려 표준 문법이나 학문 문법에서 보충해 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충하고 심화한다 말이 되는데, 이럴 때는 단순히 학문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접근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가만히 보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깊이 있는 것까지 나오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느끼게 돼요. 자, 그래서
자, 보다시피 이 체계를 잡고 개념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보충하고 심화할 때 이 학교 문법, 학문 문법이나 아니면 이 표준 문법을 가지고 와서 보충하거나 심화를 하면 기존의 틀이 잘 짜여진 상태에서 개념이 명확한 상태에서 더 깊이 있는 이해를 구하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확장된 지식을 구할 때 이게 일종의 기준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기준. 그러면 본인이 공부할 때 왜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기준이 딱 바로 잡혀 있으면 뭐 그로부터 약간 파생되는 것들을 포획하거나 잡기는 좋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기준이 잡혀 있지 않으면 우왕좌왕 해버립니다. 왔다 갔다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낭패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권하는 것은 이렇게 문법을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하더라도 가장 규모가 작은 이거부터 시작해서 영역을 확장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은 문법의 법률과 저런 것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먼저 했고 저는 이제 지금부터는 연간 강의 일정은 특히 문법과 관련한 연간 강의 일정은 어떤 것으로 짜여져 있는지 그 다음에 임용시험에서 특히 문법이라는 영역이 차지하는 어떤 위상이나 그 다음에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범위는 어떤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교재는 자, 그 1년 동안 보는 교재는 아니지만 이 책이 제 교재란 말이죠. 이 교재는 굉장히 편집상 그렇게 두꺼워 보이진 않은데 좀 페이지가 한 300몇 줄밖에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예전에 이 교재가 굉장히 두꺼웠습니다. 편집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두꺼워지거든요. 이 책은 편집상의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한 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정보, 지식이 굉장히 너무 많습니다. 이건 제 말도 되지만 이걸 가지고 수업한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양이 많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이 교재를 가지고 자 1, 2월을 먼저 볼 겁니다. 보는데 이 교재의 특징은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학교 문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 문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제가 옛날 7자 교육과정 때도 제가 이 교재를 바탕이 되는 책을 만들어서 사용했었거든요. 지금 학교 교육과정은 거의 대부분 7자 교육과정 때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고 거기에서 새로 나온 책들, 이 표준 문법이나 학문 문법에 해당되는 지식들을 차곡차곡 필요한 것들을 거기에 준해서 필요한 부분에 넣어뒀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이 체계와 개념을 기준으로 삼아서 보충 심화하는 내용을 충실히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래에 이 책을 가지고 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나온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만은 그런 내용들은 차차 공부하면서 모의고사나 모의고사 때 그때 더 보충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1, 2월에는 이 책을 가지고 현대국 문법을 아주 꼼꼼하게 볼 겁니다. 아주 꼼꼼하게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책에는 현대국어 문법도 있지만 중세국어 문법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자, 3, 4월에 볼 것인데 이때는 중세국어 기초를 봅니다. 중세국어 문법 기초를 보고요. 여기에 준해서 1, 2월에 꼼꼼하게 봤던 것을 굉장히 요약적이고 빠르게 다시 한 번 더 반복적으로 볼 겁니다. 이게 3, 4월에 볼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 6월인데 이 5, 6월은 굉장히 제가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준해서 본다면 자, 이 중세국어 심화를 본단 말이죠. 자, 제 교재에 보면 중세국어 문법 심화편에서 1, 2, 3절까지 잘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 교재를 만들면서 특히 중세국어 정리하면서 굉장히 몇 년에 걸쳐서 고생하면서 만든 자료거든요. 이 심화를 작년까지는 봤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임용시험에 나오는 문제 유형이
이렇게 심화까지 볼 정도로 아주 깊이 있게 중세국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다음에 더해서 올해는 다른 문법 교재 있잖아요. 그죠? 개론적인 문법 교재의 예문 분석을 할까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굉장히 제가 선호하던 방식인데요. 나중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임용시험은 결국 예문을 맥락에 맞게 어떻게 분석해서 탐구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예문 분석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그 예문에서 어떤 문법적 사실을 내릴 수 있는가, 정의할 수 있고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걸 이해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탐구하는 연습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떤 예문이 나왔을 때, 시험에 출제되었을 때 그 예문을 가지고 내가 끄집어내서 추론해낼 수 있는 어떤 이해의 폭이라 해야 될까요? 그것이 굉장히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몇 년 전까지는 한 몇 권의 책에서 이런 예문을 뽑아서 5, 6월에 중세국어 문법 심화가 끝나고 난 뒤에 한 3, 4주, 2, 3주 정도를 그런 예문 분석을 하면서 저 스스로 굉장히 만족했던데 작년이었나요? 그때는 작년, 재작년에는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무렵에 현대국어 문법부터 중세국어 문법까지 전체를 다 아우르는 문제풀이를 했단 말이죠. 그랬었는데 올해 어떤 분 말씀이 자기는 예전에 그 예문 분석한 게 너무 인상적이었고 새로워서 좋았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사실 이 예문 분석은 어디에서 많이 하냐면 이 직강의 경우에는 그룹 스터디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 문법 총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돌려가면서 보거든요. 주로 하는 것이 문법의 그룹 스터디는요, 예문 분석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책에 들어있는 약간 학교 문법보다 더 깊이가 있고 범위가 넓은 한국 문법의 흐름에서 학교 문법을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조금 제가 가끔가다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왜 지적 욕망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얘가 중심이 돼야 될 건데 자꾸 이쪽으로 가는 경향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그러면 저렇게 한국 문법 쪽으로 자꾸 자기도 모르게 가버리면 그러면서 각종 강론서를 사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요, 결국 자기도 모르게 임용 공부를 하는 것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문법 특정 영역에 어문론이면 어문론, 형태론이면 형태론 분야의 전공자가 되려고 하는 것인지 자기도 헷갈리는 경향을 보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봤습니다. 근데 임용시험은 아까 이야기했죠. 전체가 중요합니다. 이 30%에 해당되는 문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 30%가 80%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완벽하게 쓴다 하더라도 30점이라는 거예요. 그죠? 30점이 아니고 30%를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체에서. 그걸 감안한다면 그렇게 노력하는 것에 비하면 실제로 그만큼 큰 실이익을 얻기가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기준을 항상 학교 문법에 잡아라는 것이고 제가 이렇게 예문 분석을 하지만 어디까지나 학교 문법의 범주에서 심화 보충하기 위한 것이지 제가 한국 문법으로 가서 다른 문법을 보면서 학교 문법을 등한시하겠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의 대부분은 학교 문법의 범주에 딱 머물러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 5, 6월은 여전히 결정 짓지 못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숙제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다뤄야 될 현대국어 문법은 3, 4월까지 2번 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중세국어는 3, 4월에서 꼼꼼하게 볼 기회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7, 8월은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풀이합니다. 매년 보면 기출문제, 특히 문법에 대한 기출문제는요, 아주 예전에 나왔던, 지금부터 20여 년 전에 나왔던, 문법의 서술형 문제 있거든요. 그때부터 해서 다 봤습니다. 그때부터 가장 최근에 나온 기출문제까지 다 봤습니다. 다 봤고요. 한 번인가, 제가 너무 오래된 문제들은 더 이상 조금씩 달라진 면이 있어서 안 봐도 되겠다. 반복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나올 가능성이 없다 싶은 것은 가끔 빼먹고 안 한 적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다 다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다 다룰지 안 다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출문제를 어쨌든 전체적으로 문법은 다 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보세요. 현대국 문법은 여기서 한번 다뤘죠? 또 여기서 한 번 더 다뤘죠? 2번 봅니다. 세 번째, 예문분석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보거든요. 자, 3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또 한 번 보죠? 4번 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여러분들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살짝 여태까지는 지식 위주로 보다가 그 지식을 적용하는 쪽으로 바뀐다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고요. 9월부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모의고사를 통해서 완벽한 적용 쪽으로 이렇게 와버립니다. 자, 그렇게 하면 지금 저하고 같이 보는 것만 하더라도 1번, 2번, 3번, 4번. 그러고 나서 5번. 이렇게 간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걸 더한다면 5번, 6번은 반복해서 보게 된다고요. 그러니 어차피 계속해서 반복할 것인데 반복할 거란 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제일 주의를 기울여야 되냐면 지금 1, 2월에 보는 처음 보면서 꼼꼼하게 보는 현대국어 문법에 또는 3, 4월에 꼼꼼하게 보는 중세국어 문법 기초에 좀 열심히 올인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을 놓치고 어느 순간에 뒤에 쫓아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죄송하지만 개념이나 체계를 못 잡아서 고생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 이 문법은 특히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약간 복불복이란 말 들어보셨죠? 약간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문법은 어쩌면 이런 생각으로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아까 제가 30%를 차지한다 했잖아요. 왜, 그죠? 저 세 개 중에서 가장 점수 받기 좋은 게 문법일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문법 때문에 애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 근래에 어떤 해는 문법이 너무 쉬워서 그 1년 동안 공부한 것이 너무 아깝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문법이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결국 그렇게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지만 결국 내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법 때문에 망친 감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쟤는 문법은 너무 깊이 판단해서 내가 온전한 점수를 받느냐면 그게 아닐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너무 안 하면 또 온전한 점수를 받을 수 없겠죠.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법은 그런 거죠. 되도이면 쉽게 놓으면 온점수 다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렵게 놓으면 남들 틀린 것만큼만 틀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플러스 하나 정도 더 맞춰주면 됩니다. 근데 생각만큼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이 기준을 잘 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기준이 잡혀있지 않으면 결국은 헤매다가 말더라고요. 그 기준이 잘 잡혀있는 사람은, 저 체계와 개념이 잘 잡혀있는 사람은 끝내 그것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 확장시켜 가요. 결국 그게 남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문법을 스스로도 이렇게 정리하거나 단권화 시키는 작업을 하잖아요. 왜, 그죠? 그럴 때 결국 제일 마지막에 자기가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차례를 적을 줄 알아야 됩니다. 문법은 차례를 쭉 이렇게 적을 줄 알아야 되고요. 차례를 적고 난 뒤에는 그 차례에 대한 항목에 대한 개념을 적을 줄 알아야 된다. 기억해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개념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죠.
차례를 안다는 것은 그것들이 어떻게 조합되어 있는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가를 안다는 것이죠. 굉장히 쉬운 문제처럼 보이잖아요. 잘 안 됩니다. 거기에서 제가 볼 때 합격한 사람과 합격하지 않은 사람들이 갈리더라고요. 이 체계가 잘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가 갈리더라고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이렇게 예문 분석 쪽으로 와버리면요, 뭐가 안 되느냐면 체계와 개념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그런 경우 많이 봅니다. 그래서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가장 충실해야 될 것이 뭐냐? 기출문제거든요. 기출문제에 준해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준해서 예문이나 상황에 대한 탐구적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문제와 문제의 어떤 경향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임용시험에서 전공 국어에서 문법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쉬운 듯 하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쉬운 것은 완벽하게 써야 되고요. 어려운 것은 맥락적 이해를 통해서 탐구를 하면서 뭔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 경향입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이게 양이 적어 보이지만 무지 내용이 많다고요. 공부를 시작해보면 생각보다 공부할 거리가 많습니다.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 주어져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문법에만 오롯이 하루에 몇 시간씩 쓰면 되느냐?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실제 공부할 분량이 제일 많은 것은 문학이란 말이에요. 그죠? 문학 공부하기도 힘듭니다. 근데 문법에 하루를 몽땅 써버리면 죄송하지만 딴 데서 점수를 얻기 힘듭니다. 약간 전략적인 문제이고, 다음에 모의고사 때 제가 또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것이긴 한데, 보세요. 내가 80점 전공이 80점 만점이라 할 때,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 세 개의 영역을 어떻게 잘 조화해서 내가 80점에 근접한 내가 답을 점수를 받을 수 있느냐를 잘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때 내가 하는 것에 한해서 만점에서 그리가 멀면 멀수록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더 점수를 1, 2점이나 더 받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내용이 뭔지를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건 다음에 점수 받기 위한 전략으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문법에 너무 시간을 많이 들이지는 마라. 그렇지만 상반기에 해둬야 될 것은 분명히 해두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하나만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문법의 범위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국어 문법이 있고 중세국어 문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어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국어사는 국어사 이기문 선생님 책 이런 것 봐도 좋겠지만 물론 제 책에도 잘 되어 있습니다만은 국어 교과서만큼 잘 되어 있는 책도 없습니다. 다음에 이것도 강의하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표준어와 관련된 어휘에 대한 문제가 종종 출제되곤 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내용을 좀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고려대학교에서 국어과에서 뭐가 나왔냐면 연구자들이 모여서 어원을 통한 어원을 중심으로 문법 지식을 공부하는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이게 어쩌면 요즘에 전공국어 문법에서 뭐랄까 좀 특이하다? 요즘에 저런 것도 나오나 하는 것에 부합하는 내용이 좋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는 이런 책을 좀 위해서 봐볼 생각이고 모의고사도 이쪽에 더 집중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약간 뭐하고 비슷하냐면 아까 제가 앞쪽에서 말씀드릴 때 지금 학교 문법의 범주가 좀 털이 깨진다 했잖아요. 그죠? 그 원인 중에 한 가지가 수능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유행이 바뀌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런 지문들, 언매라고 들어보셨죠? 그 중에 언어 영역의 지문들을 보시면 굉장히 긴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문법 지식을 쭉 나열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게끔 합니다. 예전에는 문법적 지식이 학교 문법에 준하는 아주 간단한 걸 제시해놓고
거기에 대한 예문을 해놓고 이 예문과 이 두 가지를 매칭시켜서 선지의 답을 찾게끔 하는 문제였단 말이죠. 지금은 이 예문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길고 긴 예문을 이해한 상태에서 분석할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선지의 답을 찾게 하는 식으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이 예문들이 쓸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들을 꼼꼼히 분석해 보면 어떤 것들은 임용시험에 그대로 써도 될 내용들이 많을 정도로 좋은 예문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그에 준해서 그에 플러스해서 어원을 중심으로 국어 문법 지식을 구한다? 이건 탐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요 근래에 나왔던 기출문제에 종종 나오는 유행하고 좀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이게 다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한두 문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렇지만 그 한두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느껴서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전원체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교재를 가지고 충실하게 학교 문법에 준해서 그게 플러스해서 한국문법과 기본문법에서 표준문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조금씩 언급하면서 차곡차곡 개념을 짚어갈 것이고 체계를 세워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만약 이 수업을 듣는다면 거기에 준해서 쭉 따라오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체계를 세우고 개념을 정확하게 암기를 하든 이해하든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수업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나름대로 목차를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세워두면 뭐랄까, 학교 문법에서 다루는 내용이 이 정도 범주를 다루는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다루는 개념은 이런 것들이구나 하는 것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직강에 오는 분들은 아까도 여기서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기서 반복적으로 한 4번 정도 보는 것에 더해서 또 그분들 나름대로 또 다른 책을 보거든요. 작년에는 한국어 문법 총론이라든지 또 무슨 책이었죠? 또 다른 책이 있었는데 그런 책들을 가지고 2달 주기로 한 번씩 이렇게 봐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1년에 거의 문법적인 사실, 문법책을 저처럼 이제 똑같이 반복하면서 한 4번 정도 보고요. 그게 준해서 또 자기들도 서너 번 이렇게 더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문법을 굉장히 많이 보더라고요. 그런데도 막상 시험 쳐보고 나면 작년 같은 경우에 또 문법이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그것 때문에 합격하고 떨어지고 하겠습니까만은 그만큼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고 그만큼 반복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많이 반복하고도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결국 아주 다양하게 폭을 넓혀서 공부하기보다는 최소한으로 공부하고 그걸 바탕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문제를 보다가 또는 삶을 살다가 뭔가 내가 궁금해할 수 있는 문법적 지식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꼭 찾아서 확인해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상하게 그런 것들이 인연이 되어서 시험에 출제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정도입니다. 정리하면 이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자 보세요. 다음 카페에 가보면요. 전공 국어 향기라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카페가 있는데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가입해 주시면 좋고요. 등급 신청을 하면 제가 정회원으로 가입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런저런 정보도 볼 수 있고 임용시험이나 다른 교육과 관련된 정보도 볼 수가 있고 그동안에 매달 또는 매 주기별로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도 읽을 수 있고 합격 수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함께 공부하는 기대 효과를 좀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자, 이 다음 카페 국어향기라는 카페에서 질문을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쪽지를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문법과 관련된 OT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